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새댁입니다. 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형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왔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카페에 오는 거구나. 고백하려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길래 알겠다고 하고 마감하고 시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초밥 완전 좋아한다고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엄청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라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골 손님 위주라 진상 손님들도 없고 자리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니 좋더라고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주변에 다른 카페도 많은데 저희 가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소화도 시킬 겸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영 씨, 혹시 손 잡아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네 싶었습니다. 괜히 장난을 걸고 싶더라고요. 손은 왜요? 네? 아, 저 그게 그냥 보영 씨랑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서요. 영수 씨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손잡고 걷자고 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영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걸 돌려 표현한 건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장난이에요. 영수 씨가 너무 귀엽길래 장난 한번 쳐봤어요. 차요, 손.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그냥 사람이 귀엽고 착하니 괜찮더라고요. 카페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은 지도 오래됐고 호감을 표시하길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 형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서울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못 본 지 오래됐으니 올라온 김에 얼굴 보고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불편하면 혼자 가서 형 잠깐 보고 오겠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녁까지 사준다고 얘기했다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뭐라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서 선물 포장해서 갔습니다. 남편 형이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남편이 형한테 인사하면서 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에 뭔가 나쁜 남자 느낌이 나는 듯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여자들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모를 매력이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이쁘다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던데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하셔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잘 쓸게요.
오늘 많이 드세요. 뭔가 착하고 순둥순둥한 남편과는 달리 남편 형은 굉장히 밝고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자를 굉장히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남편 형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장난스러운 개그도 잘 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버스 시간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형 어때? 우리 집은 다들 개방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시집살이고 뭐고 그냥 남편 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기시고 재밌으시네. 종종 놀러 오라고 해. 나도 형이랑 친해지면서 점수 좀 따야겠네. 우리 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지?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더라. 여자 엄청 좋아해. 남편이랑 만나는 동안 형이 가끔 왔다고 하면 제가 은근 같이 저녁 먹고 가시라 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싫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남편도 좋았어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기 먼저 결혼해도 된다 했다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도 그렇고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두 남자랑 연애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형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주버님? 왜? 형 이쪽에 가게 낼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청약 넣은 아파트 새 안 주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가게 오픈이랑 입주일이랑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입주 전까지 우리랑 같이 좀 지내도 될까 해서. 그럼 완전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해. 저는 한두 달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항상 같이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이 지낼 방을 정리했어요. 방 하나가 남는데 거기다가 아주버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입주하면 사용할 거니까 침대도 알아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 침대에 같이 누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대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올라왔어요. 재수씨 미안해. 신세 좀 질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우리 사이에 불편은 무슨. 편히 지내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은 2달간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고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 있으면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주면 고맙게 받겠다고 고민해본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대화를 하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가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좋았어요. 아주버님은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면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만나고 오는 건 아닌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간만에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만나 외박을 했다는 얘기를 할 만큼 가까워지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은 게 싫었어요. 저는 같이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자 싶었습니다. 저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저는 알바한테 가게를 거의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짧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엄청 혈기가 왕성한 남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면 재수 씨라도 한번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점심을 차려 같이 먹으면서 은근히 발로 터치도 했습니다. 잘못 친 것처럼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에도 아주버님 드세요 하며 입에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내 아주버님도 은근하게 저에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저녁 먹고 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둘이 먹을 음식과 술을 함께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늘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와서 밥 먹어요. 알겠어. 와,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둘이 먹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먹지.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했죠. 이거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와인. 이야, 역시 재수씨가 최고네.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버님한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이기도 했고, 저도 은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조금씩 쥐기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취한 척 슬그머니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척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주버님 쪽으로 넘어지는 척 안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버님은 안고서 서로 눈을 맞춰 쳐다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요? 나도 남자라 위험해 지금 상황. 나 위험한 거 좋아하는데. 아주버님, 나 아주버님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방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골랐던 그 침대 위에서 아주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정말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정말 이런 순간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아주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마다 사랑을 나누곤 해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결국 목표를 이뤄 아주버님과도 사랑을 하게 되어서 남편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로서 잘하고 있으니 괜찮겠죠? 오히려 아주버님과의 관계 이후 남편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태 총각, 오늘 나랑 한잔 할래? 내가 술 한 잔 살게. 우와, 그럼 정말 좋죠. 하하.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실컷 마셔야겠네요. 아줌마, 오늘은 돈 좀 깨지실 거예요. 호호. 그래. 그럼 아예 우리 집에서 편하게 마실까? 아줌마 집에서요? 저야 아주 좋죠. 그런데 아줌마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괜찮아. 안 그래도 집에 양주가 좀 있거든. 오, 그럼 더 좋네요. 그럼 7시쯤에 뵙겠습니다, 아줌마.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혼자 살기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혼 후 받은 많은 위자료 덕분인지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아파트 수준의 평수였다. 특히 18층, 우열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야경은 그야말로 멋지기 그지없었다. 와, 아줌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오피스텔이라기보단 거의 아파트 같아요. 호호. 자주 놀러와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서 조금 썰렁하거든. 이제 잠깐 옷 갈아입고 올게.
술상 차려놓고 있어. 나는 양주와 얼음, 우유 등을 꺼내 테이블에 신경 써서 세팅을 마친 뒤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호호, 옷 갈아입느라 좀 늦었지? 어머, 이렇게 이쁘게 차려놨네. 방에서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타이즈와 헐렁한 나시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정태 총각, 지난번에 연상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 하하, 아줌마 놔두고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요? 전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래도 듣기 좋네. 그나저나 아줌마 집 정말 멋지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어머, 그래.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떨까? 이 동네 좋거든. 근데 이 동네 월세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싫지 않다면 여기 작은 방에 들어오는 건 어때? 네, 아줌마 집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뭐, 어차피 안 쓰는 방인데 내가 월세 내면 나야 더 좋지. 가끔 이렇게 술도 마시고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 나도 집이 넓어서 조금 외로웠거든. 아줌마, 진짜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못 믿겠으면 이번 주말에 바로 이사 오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나는 기쁨이 밀려왔고 술이 깰 정도로 벅차올랐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오늘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갈래? 아줌마, 저도 남자인데 괜찮으세요? 호호, 괜찮아. 이제 같이 살 거니까. 게다가 정태랑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좋은 걸. 뭐죠? 꼭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호호,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 제 여자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옆집에 살았던 아줌마입니다. 저는 그녀를 자기라고 부르고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가 그 호칭을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옆집 아줌마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비밀스러운 연애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즐거움입니다. 5년 전 시내 학원과 앞을 걷던 긴 생머리의 여성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원룸 건물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 저는 취업 준비와 토익 공부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터라 그녀의 지나친 질투심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녀 역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비교적 조용히 지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발령받아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 그녀의 의심과 질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지만 장거리 연애로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까지 쪼개어가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빠진 저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변했다고 오해를 했죠.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거나 반나절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행동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오빠는 대학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업도 했는데 나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그리고 불안해. 오빠 주변엔 나보다 멋진 여자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워. 왜 나한테 같이 서울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 오빠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저는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친을 서울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인데 여친은 그런 제게 많이 서운했나 보더군요. 그제서야 그런 여친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여친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고 결혼은 내년쯤에 하기로 양가 구두로 합의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반전세로 얻은 빌라에 이삿날이었어요. 어휴,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일이 끊이질 않네. 벌써 배고프다. 오빠. 그러게. 우리 오늘 먼지도 많이 마셨는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오, 우리 오빠 웬일로 내 맘에 쏙 드는 말씀을 다 하실까?
배고프다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준비할 것도 없이 추리닝에 외투 하나 걸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부동산에서 처음 소개해줄 때는 10분 거리, 역세권이라더니 차로 5분, 걸어서는 20분이 걸리는 애매한 위치였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가게는 한산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중년 내외가 아이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근처에 공사장이 있는지 작업 점퍼를 걸친 50대로 보이는 인부 서너 명이 소주를 걸치며 하루의 노고를 풀고 있어 보였다. 이모, 여기 삼겹살 3인분이랑 참이슬 한 병, 그리고 카스 하나 주세요. 종일 먼지 속에서 고생했기에 한 잔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식 불판에 고기를 얹고 우리는 맥주잔 가득히 소맥을 말아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고생했어, 오빠. 짠하자 우리. 가 정말 시원하다. 한 잔만 더 마시자. 삼겹살이 몇 점 남지 않을 무렵 우리는 어느덧 소주 2병 반과 맥주 4병을 비우고 식당을 나서는데 혹시 오늘 영광빌라 외기로에 이사 오신 분 아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들을 어떻게 아세요?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내외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빌라 502호에 사는 옆집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옆집 여자가 자기 딸 영희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기네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순한 편이지만 혹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이후 옆집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냈죠. 고향에서 보내준 과일이라고 가져다주고 저희도 고마워서 답례로 음식 같은 거 오고 가고 하다가 이웃치고는 꽤나 친해졌죠. 한 번은 영희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며 간단한 건데 봐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오고 한 번은 욕실 천정에 달린 전구를 갈아 끼워준 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태 총각 수고했어요. 우리 신랑은 기계치가 되어나서 이런 거 뭐 하나 손댈 줄을 몰라요. 아, 네. 앞으로도 부탁할 거 있음 언제든지 부르세요. 정말 나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 앞으로 정태 씨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하, 좋죠. 근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얼마나 나야 뭐 친하면 친할수록 좋지. 우선 우리 연락처부터 교환할까? 정태 씨는 볼수록 참 듬직한 것 같아. 우리 신랑은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총각 반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네. 어머나 내가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호호. 괜찮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주책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전혀요. 아주머니랑 대화가 재밌는데요. 그럼 다행이고 정태 총각.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네, 수면 부족인지 요즘 따라 많이 피곤하네요. 피로 회복에 좋은 스트레칭 하나 알려줄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멈칫하며 대답했다. 스트레칭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럼 만성 피로엔 간단한 스트레칭이 최고라니까. 피곤할 땐 근육을 살짝 비틀어 짜주듯 풀어주면 얼마나 개운한데. 요가 동작도 좋아. 몸도 마음도 풀리거든. 시간 되면 나한테 한번 배워볼래? 그러죠 뭐. 그럼 잠시만 기다려봐. 이왕 알려주는 거 제대로 갖춰야겠네.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다며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순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왜냐하면 요가복을 입고 나온 것이다. 정태 총각, 나 어때? 이렇게 차려입으니 진짜 강사 같지 않아? 아,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은 무슨, 호호호호. 그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무심한 척 눈을 돌렸다. 자, 이렇게 쭉쭉 펴주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자세.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허리를 활처럼 구부렸다. 어때? 간단하지? 나는 머뭇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한번 따라 해봐. 몸이 금방 좋아질 거야. 성의를 생각해 따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녀의 동작을 어설프게 흉내냈다. 몇 번 몸을 비틀어 보고 나니 의외로 시원했다. 그렇게 둘은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이어갔다. 30분쯤 흘렀을까? 땀이 송글송글 맺힌 나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호호. 나도 정태 총각이랑 운동하니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 자주 같이 하자고. 운동이 끝난 뒤 정태는 영희 엄마와 훨씬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와의 동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지금 사는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가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처음 석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매일이 신혼부부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안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거든요. 그녀는 설거지를 싫어한다며 저에게 떠넘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니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그녀는 주 6일 근무라며 주 5일 일하는 제가 쉬는 날에 이불 빨래나 화장실, 청소 같은 큰일들을 맡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양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쳐갔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도 컸습니다. 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편이었지만 그녀는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정리하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거실에는 항상 그녀의 옷과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사용한 그릇이 쌓여있기 일쑤였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자 제가 먼저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런 잔소리를 못 참겠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사이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동거 6개월 차부터는 매주 싸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주에 5번이나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로 싸움의 이유는 서로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다투는 동안 한쪽이 물러서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클 정도였죠. 결국 우리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부모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라며 응원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촉촉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모두 일찌감치 퇴근하는 것 같았다. 나도 평소보다 이르게 집에 도착해 한숨 돌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총각, 옥순 씨랑 헤어졌다며? 뒤도 오고 기분도 울적한데 오랜만에 나랑 한잔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속이 좀 답답하던 참이었다.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는 근처 치킨집에서 마주 앉자 맥주잔을 부딪혔다.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것저것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슬쩍 물었다. 근데 왜 옥순 씨랑 헤어진 거야?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어느새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작은 문제도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지치게 됐죠. 헤어지고 나니까 어때? 후회돼?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싸울 때는 몰랐는데 짐 싸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맞지 않는 인연이었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줬다. 맞아. 그런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인연은 다 있더라고. 말을 건네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따뜻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나도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요? 갑자기요? 응. 남편이 외도를 했거든. 그동안 이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소 그녀는 살갑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나이 차와 그녀의 유부녀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평소와 달라졌던 걸 나도 느꼈다.
정태 총각이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그러게요. 아주머니, 이혼 마무리되면 그때 또 우리 한잔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때는 우리 코가 비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네. 그리고 요가도 알려주셔야죠. 여자친구 있을 땐 배우고 싶어도 조심스러웠거든요. 호호. 그러게.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만나도 되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비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맥주잔이 다시 부딪히며 그날의 대화는 내게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그녀가 어느 날 내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정태 총각, 나 이혼했어. 축하해줄 거지? 나는 그녀의 차를 타고 무작정 따라 나섰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멋진 곳으로 나를 안내했고 조용한 일식집의 룸으로 들어갔다. 근사하게 차려진 음식과 함께 몇 잔의 소주를 곁들이며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정태 총각은 여자친구 많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정태 총각처럼 멋진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순간 그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실 평소에도 그녀를 상대로 상상에 잠긴 적이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사실은 옥순이랑 헤어지고 잠깐 만난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어땠어? 지금도 만나? 아니요, 헤어졌어요. 요즘은 연상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상을. 호호.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좀 지치거든요. 또래 여자들은요. 편안한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연상은 위로 몇 살까지 괜찮아? 10살까지요? 그럼 이혼녀도 괜찮아? 네, 저랑 잘 맞는다면 상관없죠. 대화가 점점 무르익으며 나는 오늘 그녀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했다. 매번 주는 사랑만 하다가 이제는 받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용기를 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영희 엄마 생각하면서 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랬어? 나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던 그녀의 모습에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보였다. 술 덕분인지 그녀가 더욱 여성스럽게 느껴졌다. 남자는 결국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걸, 그리고 술이 그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택시에서 내린 후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정태 총각, 술 마셨는데 속 불편하지 않아? 들어와서 꿀물 한 잔 마시고 가. 그냥 이대로 잠들면 속거린다니까. 딸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덤덤한 미소로 대답했다. 전 남편한테 가 있어.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시시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정태 총각이 놀아주고 가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꿀물을 기대했건만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나왔다. 한 잔 더 할래? 아까는 충분히 못 마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고 나는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나는 아쉬움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가.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아쉽고 애틋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그녀가 붙잡아 주기를 바랐다. 잠시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 둥, 나는 둥 시간을 끌며 던졌다. 저 진짜 가요? 안 붙잡으실 거예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 말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뭐?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태 총각,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괜찮으시다면 저야 감사하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읽혔다. 그리고 잠시 뒤 비틀거리며 결국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한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다음 해에 나는 부모님께 그녀와의 만남을 허락받고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며 곧 결혼에 골인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 저는 36세 주부예요. 저에겐 5살 아들과 2살 딸이 있는데요. 남매를 키우며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저희 시댁엔 남편 외에 딸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저를 당신 딸처럼 예뻐해주겠다고 하셨죠. 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저희 아빠도 이런 집이라면 마음 놓고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다시며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님을 잘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완전 바뀌게 되었죠. 딸처럼 대해주신다더니 걸핏하면 저를 불러 집안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는 주 5일 내내 퇴근 후 시댁에 불려가곤 했어요. 이유는 많았지만 늘 같은 맥락이었죠. 김치를 차려놨는데 하필 허리를 삐끗했지 뭐니?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음식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퇴근하고 헐레벌떡 달려가 보면 허리 아프시다는 분이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요? 시댁 음식을 가르쳐 주신 데서 가보면 주방일을 저한테 떠넘기기 일쑤였죠. 그냥 일 부려먹으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별 수 있나요? 하라면 하는 수밖에요. 뒤늦게서야 저의 이런 순종적인 태도가 제 발목을 잡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시댁에 불려다니며 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린 아직 신혼인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부르신다고 했더니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온종일 너 생각만 하면서 뭘 더 가르쳐주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더라고. 글쎄, 이런 속없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남편은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겠지만 제 귀엔 쟤를 어떻게 더 부려먹을까 하는 말로 들렸죠. 딸처럼 예뻐해 주신다더니 품삯 없는 종년으로 부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누이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시누이 설거지며 방 청소까지 해주실 정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할 상대라며 집에 남자를 데려왔지 뭐예요. 당연히 그날도 어머님은 절 호출하셨고 저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사위는 팽년 손님이라는데 뭘 하면 좋을까? 씨암탉이라도 잡아야 하나?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부산을 떨며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사회한다고 씨암탉을 잡아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세요. 제 딴엔 걱정 마시란 얘기였는데 글쎄. 아니,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나서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이게 혼날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혔죠. 예, 생선 좀 예쁘게 발라서 박서방 앞접시에 놔줘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제 신랑도 아닌데 제가 생선을 왜 발라줘요? 그건 아가씨도 싫어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더군요. 귀한 손님이니 잘 좀 대접하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전 황당하긴 했지만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생선을 발라 예비사위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남편이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비사위 역시 난감해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저를 말렸죠. 그때 마침 어머님이 자리로 오셨어요. 아유, 그냥 얘 보고 발라달라고 해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그러니 사양 말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고 식사 중에도 어머님은 내내 예비사위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자주 가는지를 살피시곤 그 반찬을 예비사위 쪽으로 수시로 바꿔주셨어요. 보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리였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죠.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예비사위를 챙기시며 신이 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예비사위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고
저는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치우느라 허리가 휠지경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아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 그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 인사 온 예비사위는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계사였거든요. 인사 올 때도 꽃다발과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들고 왔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예비사위에 재력이 좋으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오늘 식사 자리에서 보고 느낀 걸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더군요. 뭘 또 그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하냐?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어 그런 거지. 미영이 시집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게 기뻐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리 사회감이 생겨서 좋아도 그렇지 그런다고 며느리한테 예비사위 생선까지 발라주게 해요. 그렇게 좋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시누이를 시켰어야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니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대한 퇴근을 미루고 잔업을 늘려서 어머님의 부름을 피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몸은 피곤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적어서 나름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너 요즘 퇴근이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여자가 너무 밖으로 돌면 못 쓴다. 곧 있으면 내 시누이 결혼하는데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준비를 하라는 건지 생각할수록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가보니 웬 노트를 제게 건네시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내가 대충 정리한 혼수 목록이다. 나는 늙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지 않니? 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봐라. 혼수엔 냉장고, TV, 소파, 침대 등 혼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설마 이 많은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딱 봐도 견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비용 문제에 대해 여쭈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 돈을 왜 내가 내니? 그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미영이가 할 수 있는 건 미영이 보고 하래서 서로 나눠서 해야지. 전 기가 막혀서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넌 올케라는 애가 시누이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니? 오히려 저를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느라 가진 건 은행 대출금이랑 카드빚밖에 없어요. 성의 표시 정도야 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형편에 이런 목록들은 무리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노트를 신경질적으로 뺏어가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 일이 있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운해서인지 연락을 뚝 끊으셨고 저는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일부러 야근하지 않아도 호출당할 일이 없으니 솔직히 편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급여통장 지출 내역을 확인하다 눈에 띄게 많이 나온 카드값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 그게 내가 미영이 결혼 선물로 냉장고랑 TV 사줬어. 아, 정말. 아니, 왜 그걸 자기 멋대로 정해요? 적어도 저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무이자 24개월 긁었어.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오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부금 낼 테니까 자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가계부에 구멍이 나게 생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럴 때 보면 남편도 시어머니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더 화가 났어요.
저희 상황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저 모르게 뒤에서 일할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문제로 따지기도 그렇고 시누이 혼수 카드값을 무려 2년이나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짜증이 났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서 그런지 한층 밝은 목소리였죠. 예, 요즘 내가 신경을 통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 좋아하는 닭볶음탕 하려는데 몇 시에 퇴근하니? 저는 괜찮다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계속 꽁에 있을 수도 없어서 퇴근하고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시누이 선물 사건도 있고 시댁에 남편 혼자 보내는 게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니 시누이는 결혼 준비로 신이 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남편의 카드값이 떠올라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죠. 형편이 좋았다면 당연히 기분 좋게 사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혼수를 해가려는 시누이의 허영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결혼 전에 100만 원이 넘는 웨딩케어를 받아야 한다며 난리지 뭐예요. 거기다 신혼여행 갈 때 샤넬백 정도는 들고 가야 기가 죽지 않는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철딱서니 없는 시누이 말에 전 정말 기가 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셔서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얘, 넌 표정이 왜 그 모양이니? 너 기분 풀어주려고 우리 식구들은 좋아하지도 않은 닭볶음탕까지 만들어 바쳤는데 꼭 그딴 표정으로 시애미한테 시위를 해야겠어? 결국 저는 불같이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화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아무리 엄마 없이 컸어도 그렇지 니네 아버지는 그런 예절도 안 가르치고 뭐 했다니?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넘으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돈 없는 말씀을 하셔야 해요? 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이셨죠.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말대꾸야. 내가 언제까지 너 하는 꼴을 봐줘야 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아들 사위를 달라는 데가 한두 집이었는지 아니? 주제도 모르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은 좋게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할 말은 해야겠다 하는데 글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지 뭐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기가 막히게 저희 남편과 전에 예비사위가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눈물 범벅인 절 보고 의아한 표정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나 봐요. 얘, 그만 눈물 그쳐라. 누가 보면 내가 너 울린 줄 알겠다. 박서방이 이해 좀 해줘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이 많다오.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박서방이 닭볶음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마침 우리 며느리도 닭볶음탕을 좋아해서 내가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기가 막혀. 날 울린 게 누군데? 게다가 저 먹으라고 했다던 닭볶음탕도 사실은 사위 먹이라고 한 거면서 나한테 가진 생생을 다 내고 정말 소름이 끼쳐서 더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죠. 그런데 당연히 따라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거죠. 결국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나중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냐고 묻길래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길래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대놓고 시어머니 변호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엄마도 순간 화가 나서 말실수하신 거래.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마음 풀어. 엄마가 미영이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저는 자기 엄마를 두둔하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당신도 기억하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상견례 때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 딸처럼 대해준다며. 이게 딸이니? 당신 집 몸종 부리듯 하면서.
어떤 엄마가 회사 일로 바쁜 딸을 불러다 집안일 시키고 신우이 남편한테 생강 다시 발라주라 그러냐? 오늘만 해도 그래. 엄마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래놓고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운다고?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상위 앞에서 그렇게 발발거리면서 며느리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당신 엄마, 나 이제 못 참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해하란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대자 남편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 그리곤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자기 마음 다 이해해. 내가 앞으로 자기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안 할게. 엄마한테도 자기한테 말 조심 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게다가 자기가 이렇게 친정에 있으면 나도 나지만 장인어른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풀고 집으로 가자, 응? 남편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진심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발린 소리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 말대로 이대로 친정에 있게 되면 아빠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죠. 그날 밤 진정이 되지 않은 속을 끙끙 앓으며 긴 밤을 혼술로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선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이제부터 모든 할 말은 자기를 통해서 하고 저에겐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더군요. 남편의 말에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고 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문제는 신우의 결혼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도 시댁에선 저와 남편한테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은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결혼을 빨리 한 회사 동료한테 고민 상담을 했죠. 동료는 나중에 뒤탈이 없으려면 마음이 없어도 응원어 문자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도리인 것 같아 그러기로 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결혼식도 다가오고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처음엔 대면 하던 시어머니는 통화가 길어지자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셨고 결국 모든 건 제 탓으로 돌리셨죠. 괜히 전화했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이번 일은 집안에 좋은 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만 다음엔 얄짤없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혼자 정리를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얼마 뒤 신우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식장으로 향했죠. 1년에 2번이나 자녀 혼사를 치르게 된 시부모님은 오시는 손님들께 멋쩍은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덩달아 저희 부부도 고개를 조아려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빠가 오셨어요. 저는 친정아빠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하객 인사를 마치고 잠시 뒤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입장에 이어 신우이가 아버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술이 잔뜩 취한 여자가 버진로드에 난입해서는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아버님과 신우이한테 마구 뿌려대지 뭐예요. 이 결혼은 무효라고 소리치면서요.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랑과 신랑 측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희 어머니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와인을 뒤집어 쓴 신우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예식장 직원들과 함께 하객들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곤 돌려보냈어요. 난동을 피운 여자는 경찰에 넘겼고요. 제가 수습을 마치고 식당에 돌아오니 그 사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있지 뭐예요. 신우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머리와 화장이 엉망이 돼서는 한바탕 분풀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를 말리러 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그 분풀이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너 솔직히 지금 고소해 죽겠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에 부정 타서 그래. 너 하나 잘못 들어봐서 부정 탄 거라고. 이제 우리 미영이 어쩔 거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꾹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보나.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이건 다 어머니가 좋아 죽는 잘난 사위 때문이라고요. 아까 여기서 난동 피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님 사위 될 뻔했던 사람이랑 5년을 같이 산 여자래요. 그런 여자를 두고 아가씨랑 바람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탓이라고요? 제발 상황 파악이나 하시고 말하세요. 저는 억울해서 격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고는 그대로 제 뺨을 치려고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뭔데 내 귀한 딸을 때리려고? 당신 미쳤어요?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와 소리치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는 저를 당신 뒤에 숨기시고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 노려보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아빠는 역정을 내셨죠. 딸처럼 예뻐해준다더니 내 딸한테 여태 이런 몹쓸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해볼까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꿇어앉히셨죠. 아빠는 그런 시부모님을 노려보다가 제 손을 끌고 식장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아버지의 손에 끌려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친정으로 왔어요. 정말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아빠는 이런 남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아빠는 용서해 주셨죠. 그 덕에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6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손주들만 보여드릴 뿐 저는 시댁엔 막내를 하지 않죠. 명절에도 저는 친정에, 남편은 시댁에 각자 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금씩 경계를 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처럼 지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월이 지난다 해도 어머님이 변할 거란 기대는 안 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중에 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딸처럼 예뻐하겠다는 생각 대신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말이죠. 그게 고부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돌풍 같았던 제 감정에 대해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을 한 지 이제 막 2년 차가 된 새내기 주부입니다. 남들은 2년 차면 이제 어엿한 주부가 되었겠다며 말하곤 하지만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은 제가 주부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네요. 제가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제 남편 때문입니다. 결혼 정년기라고 할 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르게 결혼한 이유는 친오빠의 친구였던 남편에게 한눈에 반해서 친오빠를 졸라서 지금의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저를 처음에는 그냥 친구의 동생 정도로 봤지만 저는 항상 여성으로서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죠. 언제쯤 고백해줄까 매일 친오빠를 들들 볶기 일쑤였고 친오빠는 귀찮아하면서도 남편과 저를 이어주기 위해 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는 걸 알았다면 친오빠에게 괜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할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남편은 제게 사귀자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바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 또한 그 시기에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었다 보니 의도치 않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죠.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뚝뚝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전화를 먼저 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제가 시간을 내서 보러 가는 일이 90% 정도였고 남편이 절 만나러 오는 일은 10%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남편은 제게 꽃다발과 함께 반지를 줬습니다. 저는 1주년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프로포즈 반지야. 라고 하더라고요. 참 무드 없는 프로포즈라며 다시 해달라고 칭얼거렸지만,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감동의 눈물도 조금 흘렸답니다. 안아주면서 달래줄지 모르는 남자인 건 알았지만 그럴 때조차 빳빳한 휴지 몇 장 건네는 게 참 남편다워서 웃기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어요. 친오빠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잘 됐다며 엄청 안도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결혼 못할 것 같았나 싶어서 성질이 나다가도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 어느새 기분이 풀리곤 했죠. 그 뒤로 남편이 다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남편을 보고 싶다는 제 친구들의 성화에 자리를 마련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 친구들 앞에서는 남편이 저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남편은 제 친구들 앞에서도 저한테 무뚝뚝하게 굴더군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에 순간순간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자리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바래다 줄 때 저는 왜 나한테 이렇게 무뚝뚝해? 라고 물어볼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친구들한테 메신저가 와 있는데 답장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남편과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제가 결혼을 잘못하는 것 같다며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다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평생 바뀌기는 어렵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나에게 조금만 더 다정해주길 바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바랄 뿐이었죠. 저는 항상 사랑을 표현하는 쪽이었고 남편은 항상 사랑을 숨기는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사는 거니 괜찮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나절에 병원에 들렸는데 그 병원이 친오빠가 일하는 회사와 가까웠어요. 친오빠와 점심을 먹기 위해 시간에 맞춰 회사로 갔죠. 결혼한 이후로는 얼굴 보고 이야기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얄밉고 한 대 때리고 싶던 친오빠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친오빠와 밥을 먹는 중 어쩌다 동창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우리도 곧 동창회 한다던데. 난 동창회 가려면 신경 쓰이더라고. 뭐? 전 남친이나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게 아니면 뭐가? 난 신경 쓰이던데. 대학 동창 모임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지. 아, 무조건 있지. 나도 그렇고 기태도 그렇고. 응? 기태 오빠? 어? 아, 아니. 내가 기태라 그랬나? 금방 기태도 그렇고라고 그랬잖아. 왜? 기태 오빠 대학 때 여자친구가 신경 쓰인대? 아니. 말 실수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없어. 똑바로 말해. 아니, 진짜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까? 야, 또 왜 그래? 빨리 말해. 남편의 이름이 오묘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친오빠를 재촉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끌어낸 것인데 친오빠가 꺼낸 이야기는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랑 같은 과였던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기태랑 걔가 1학년부터 사귀었거든. 기태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도 계속 사귀었고 그러다가 여자애가 먼저 졸업하고 취직했어. 휴학도 안 하고 현역으로 졸업했거든. 그런데 여자애가 취직하고 바쁘니까
뭐 자연스럽게. 나야 잘 모르지만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야. 친오빠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살폈어요. 더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남들에게도 다 있는 흔한 이야기니 저는 계속하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이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처럼 호감형인 남자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솔로였을 리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속이 상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화난 거 아니지? 왜 화가 나? 나도 기태 오빠 만나기 전에는 연애 많이 했어. 그렇지. 왜? 내가 알아야 할 게 또 있어? 여자의 직감이란 참 무섭더군요. 저는 단박에 친오빠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친오빠는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너 소개해준 것도 처음에는 별로였어. 뭐? 왜? 걔 그때까지도 주의 못 잊었거든. 나랑 소개팅 할 때쯤? 어, 그런데 왜 소개해줬어? 걔가 좀 정신 차리길 바라기도 했고, 네가 그렇게 어디 못난 애도 아니고 하니까 너라면 충분히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그래서? 너한테 먼저 프로포즈도 했다고 하길래 사실 완전히 잊은 줄 알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술 마시면서 주희 잘 지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도 한 애가 걔 얘기는 왜 묻냐고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거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겠지. 너하고는 좋잖아. 너한테 잘해주잖아. 그치? 이 말에 차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지금 저하고 좋은 걸까?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 저 자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친오빠는 그 뒤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귀에 제대로 담기진 않았습니다. 친오빠는 제 안색을 살피면서 계속 진짜 가볍게 물어봤다라면서 남편을 감쌌죠. 야, 진짜 가볍게 물어본 거야. 당연히 첫사랑이면 궁금할 수도 있지. 거기에 그 여자가 남편의 첫사랑이랍니다. 친오빠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겨우 집에 도착해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쯤 되어서야 겨우 정신이 차려졌어요. 잤어? 내 정신 좀 봐. 밥 아직인가? 벌써 8시야. 오래 잤나 보네. 나 밖에서 먹고 왔어. 누구랑?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동아리 모임 있어서. 오늘 친오빠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동아리 모임으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네요. 저는 누구를 의심하고 질책하는 성격은 못 되는데 가슴속 어딘가 의심의 불씨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도 있었어?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려버렸죠. 왜 그래? 그냥 됐어. 괜히 물어봤어. 나 피곤해. 씻을게. 밥 안 먹었으면 얼른 먹고. 남편이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이런 기분 나쁜 감각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평범했던 남편의 행동이 전부 의심스러운 행동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더니 제가 남편을 의심하면서 보자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진 거였죠. 나 오늘 내로 보고해야 하는 보고서 있어서 서재에 있을게. 점심은 어떻게 할래요? 괜찮아. 별로 생각 없네. 남편이 서재에 틀어박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일이 많기도 해서 주말까지 할애해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책이나 영화에 취미가 있어서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는 편이었죠. 저는 그런 것들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남편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러한 부분을 존중해줬죠. 저 또한 저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서재에 틀어박히는 남편이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저 혼자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과일을 깎아서 남편에게 가져다 줄 요량이었어요. 그러면서 슬쩍 뭘 하고 있나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주 약하게 노크를 하고 벌컥 문을 열었죠. 남편은 무언가를 보고 있다가 급하게 서랍에 숨기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는 것이 태연해 보이기까지 했죠. 보고서 다 썼어? 노크하고 들어오지 그랬어. 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못 들은 거 아니야? 저희 부부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도 불필요한 싸움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편 또한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은 서로에게 불꽃이 튀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게 접시를 내려놨어요. 밥도 안 먹고 일하길래 과일 좀 먹으라고. 고마워.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배고프면 말하고. 안녕하세요. 남편이 서랍 속에 숨긴 게 뭘까, 뭘 보고 있었기에 그렇게 급하게 숨긴 걸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태연한 표정은 또 무엇이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재의 서랍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괜히 그것을 열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남편의 입도 아닌 친오빠의 입으로 들은 이야기에 괜히 휘둘려서 남편과의 사이에 금이 가는 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서재의 서랍장이 들어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 중에 남편이 조심스레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맘때쯤 고민과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불면증이 조금 심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곤 했죠. 그전에는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으니 남편은 제가 깊은 잠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살짝 실눈을 뜨고 보니 남편은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화장실은 안방에도 딸려있기 때문에 바깥 화장실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물론 저한테 시끄러울까봐 거실 화장실을 쓸 수도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고 조금 뒤에 남편을 따라 거실로 나갔어요. 서재에서 불빛이 살며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덜 닫은 탓에 소리 없이 문을 조금 더 열 수 있었어요. 서재의 책상은 창문 쪽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급하게 닫았던 칸에 서랍이 열려 있었고 남편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사진을 양손으로 잡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모습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고 있는 사진 속 여자가 첫사랑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남편을 붙잡고 질책하고 싶었지만 저는 등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좀 채 드러내지 않던 남자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 때문에 울다니.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안방으로 돌아와 소리가 혹여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덮고 제 손등을 이로 깨물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 돌아와 제 옆에 누웠는데 저는 눈물을 멈출 수도 잠에 들 수도 없었죠.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을 볼 때 저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남편이어도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점점 야위어가는 저를 남편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뭐가? 아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냥 아니면 됐어. 왜? 자기밖에 모르던 천치가 이제 자기 말고도 많이 아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언제 당신한테 천치라고 한 적 있어? 그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지 당신은. 둘의 대화가 이렇게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도 부정적으로 맞받아쳤고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남편도 지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괜히 말을 건네면 속에 부하가 치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게 다 어그러질 것 같아서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다 저도 결국은 참지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3일간 제주도 출장을 가야 한다더군요. 제주도로 출장을 간 적도 없거니와 갑작스러운 출장을 잡을 만한 회사도 아니었기에 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별 말 없이 출장에 보내줬지만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은 없었어요. 첫사랑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제주도에 갔을지 어떻게 아나요? 혹은 첫사랑 그녀와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어서 둘이 알콩달콩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죠. 저는 남편이 떠난 날 남편의 첫사랑 여자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친오빠에게 그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친오빠 SNS를 타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지켜봤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는 혹시 제주도행 비행기표 사진이 있거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엄청 심장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주와 관련된 최근 사진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심을 거두고 안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제주도에 간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괜히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거나 친오빠한테 묻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그저 그 여자의 SNS를 3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시간 살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했죠. 그러다 마지막 날 남편의 첫사랑이 SNS에 꽃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우리의 재회, 이 꽃처럼 활짝 피기를, 꽃선물 오랜만이네 라는 짧은 글귀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꽃은 노란색 프리지아,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 건네준 꽃이었습니다. 장미도 아니고 프리지아가 뭐냐고 타박했던 그 꽃. 저는 몸은 물론 정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풀리고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울 힘도 생기지 않았죠. 한참을 그 상태로 앉아있다가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출장을 간 거라면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걸 알았지만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채주길 바랐죠. 역시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몇 시간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일하는 중에 미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다고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거 다 안다고 첫사랑 그녀에게 다시 돌아간 것도 알고 그녀를 아직도 잊지 못했다는 것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주도 좋아? 일하러 왔는데 뭘. 나도 제주도 가고 싶어. 그래, 다음에 같이 오자. 그 말에 눈물이 쏟아져서 남편의 끈차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이상한지도 모르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 모든 대화, 이 순간, 심지어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남편이 들어온 날 제 꼴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도 남편은 별말이 없더군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 씻고 좀 자겠다고 안방으로 바로 들어갔죠.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겉옷을 정리했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부산 출발 서울행 비행기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가 아닌 부산에 다녀온 거였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여자가 부산에서 산다는 사실이 번뜩 스쳤습니다.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고 온 것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씻고 있는지 안방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저는 욕실 앞에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가만히 섰습니다. 남편이 다 씻었는지 물소리가 끊겼고 곧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깜짝이야. 뭐야, 여기 왜 서 있어? 제주도? 남편의 얼굴에 비행기표를 던졌습니다. 부산은 왜 갔니? 이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부산에 간 이유가 뭐냐고? 남편이 저에게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빌기를 바랐어요. 남편의 입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를 속여서. 그러니까 왜 속였냐고, 왜 속였냔 말이야. 말하기가 어려웠어. 뭐가? 날 안 사랑한다고? 사실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첫사랑을 못 잊겠으면서 왜 나랑 만났니? 왜 나랑 만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나한테 결혼을 왜 하자고 했어? 왜 나랑?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여자 보러 부산 간 거잖아. 그 여자라니. 다 들킨 마당에 시침이 떼지 마. 아니, 첫사랑? 무슨, 주희 얘기하는 거야? 그 여자의 이름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니 울컥 화와 함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남편이 또 휴지를 뽑아 건넵니다. 한 번 안아주면서 달래지도 않는 남편. 저도 모르게 휴지를 쥔 남편의 손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나 주희 보러 안 갔어. 그럼 프리지아는 뭐야? 프리지야? 그 여자 인스타에 프리지아 사진 올리면서 제외해서 기쁘다고 했어. 프리지아,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줬던 꽃이잖아. 나 정말 몰라. 주희 안 만난 지도 오래됐고. 나 주희 완전히 잊었어. 믿어줘. 정말 주희 만난 거 아니야. 그럼 뭘 속였고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쏘아붙이는 제게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나한테 어머니가 한 분 더 계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라는 심보이기도 했어요. 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미 제 안에서 남편은 천하의 못된 놈이 내가 초등학생 때 친어머니가 집을 나갔어. 집이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으니까. 당신 그거 알아? 부산에는 참 언덕이 심한 집들이 많아. 우리 집은 그 높은 집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었거든. 엄마가 떠나는 날,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엄마 꽁무니 잡아보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남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을 조심스레 쥐고는 서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굳게 닫힌 서랍을 열었죠. 그곳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친엄마. 예쁘지? 그때는 사진 한 장 찍을 여유가 없었거든. 겨우 한 장 남은 사진도 아버지가 버려버린다는 거 어떻게든 숨겨서 하나 남겨놨어. 사진 속의 여자는 남편과 똑 닮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철쭉밭에 둘러싸여서 말 그대로 청춘 같은 분위기의 사진이었죠. 저는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찾게 되니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차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걸. 바보같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는데 원망스러운 마음은 어디 가고 안타깝고 아프기만 하더라고. 아프셔? 돌아가셨어. 언제? 장례식 다녀왔어. 상주도 없다길래 나 아니면 누가 하나 싶어서. 부산에 장례식 간 거였어? 왜 말 안 했어? 왜 날 바보로 만들고, 왜 날 나쁜 년을 만들어?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어. 지금 새어머니한테도 죄송스러웠고 내가 친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다는 걸 모르셨으면 했어.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너를 상처 입힌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 거야.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나에게 살갑지 않았고 나도 누구한테 살가운 사람은 못 돼서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이번 일로 마음 고생하게 한 것도 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게.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바보같이 남편의 말을 믿는 게 아니냐고 질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오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분노했던 그 시기에 남편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사실 남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한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사연까지 보내냐고 어이없어 하실 분도 계실 테죠. 네, 일반적인 잣대로는 그게 100번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동물이 참 간사하면서 정해도 약하다 보니 원리 원칙대로는 안 사라지더군요. 저도 제가 바람 피우는 여자가 될지 상상도 못 해봤고요. 어떻거나 저는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이 행복이 한창일 때 제 소중한 감정을 어디다가든 익명으로 자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건 간에 우리 사랑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남친은 영화관에서 각자 혼자 영화를 보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주부이긴 하지만 어지간히 차려입고 나가면 20대 후반까지 보기도 하고 제가 그간의 관리를 열심히 했어. 동안이란 소리도 꽤 듣는데 그날 혼자 극장에 온 저를 보고는 사방으로 남자들이 흘끔거리더군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저의 남친이 된 것이고요. 사실 남친이 영화가 끝난 후 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저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창밖이 내다보이는 1인석에 앉아있는데 그 넓고 많은 공간을 놔두고 그가 제 근처로 와서 앉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다가와서는 시간이 괜찮다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자신은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혼자 왔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라고 하더군요. 저는 별달리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는 영화관 근처의 고깃집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식사비는 그가 내겠다면서 맘껏 시키라며 메뉴판을 제게 내밀어 주더군요. 그리고 와인이 있길래 그걸 시켜서 고기와 같이 들다 보니 술 기운 덕인지 어느새 서로가 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친했냐 싶게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통성명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관 오기 전에 남편이랑 심하게 싸우고는 혼자 바람 쐬러 나왔던 건데 나오길 참 잘했단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발레를 전공한다고 했고 한참 열심히 연습하는 중이라서 집에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바깥 활동이 많은 여성인가 보더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외모나 몸매도 좋은 편이고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꽤 만족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날로 깊은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로 일주일에 두어 번씩 만났는데 평일에 만날 때는 근처 한적한 곳으로 차를 타고 가서 저녁을 먹고는 둘만 있을 곳에서 두어 시간 오붓하게 보내다 나오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만날 경우에는 종일 멀리 나가서 드라이브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코스로 몸과 마음을 서로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6개월 정도 되었고 한참 신혼부부나 미혼의 연인 같은 기분으로 즐겁게 만나고 있고 서로가 없으면 못 견딜 정도로 정을 쏟고 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며 정을 나누고 있지만 서로가 규칙으로 정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핸드폰은 반드시 암호를 걸어놓을 것, 지나친 전화는 삼갈 것 등이지요. 저는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규칙을 지켰고 우리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이다 보니 이런 작은 매너들을 성실히 지켜야만 오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와 같이 다른 지방에 온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족 여행 온 그의 친구를 만났고 친구는 많이 당황했지만 눈치 빠르게 적당히 상황을 무마시켜 주어서 잘 넘어갔습니다. 남친은 바람을 처음 피워보는 거라서 자신은 서툴다며 나중에 미적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 번의 바람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 15년이 넘었지만 외모도 그나마 반반하고
아직 몸매도 싱싱하다 보니 남자들이 수시로 대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부 1년 이상 사귀어왔고 올해 만난 경우는 6년씩도 만났습니다. 상대는 다들 그 무렵에 지치고 힘든 개인적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안을 받고 싶어서 자신과 비슷한 느낌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여자를 고르던 중에 제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저는 그들 각자와 행복하고 비밀스런 추억을 쌓아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며 원초적인 행복에 겨울 수 있는 그들과의 시간이 좋았고 복잡한 것 다 잊고 제가 온전히 하나의 여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으니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의 남편과는 결혼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 당시에 저의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어서 저부터 빨리 결혼해 스타트를 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제법 든든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연차가 쌓이면 개업해서 자기 사업을 할 예정이었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꼼꼼하고 지나친 결벽주의와 완벽성이 어쩌면 우리 사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아는 채 몇 달 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삭막하고 갑갑했습니다. 시댁은 자신의 아들과 견주어서 훨씬 뒤처지는 제가 그 집안에 들어온 것이 내심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이 단지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단점 하나 때문에 저같이 학벌이건 집안이건 다 밀리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아주 속상해하는 눈치가 은근히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살 빼고 성형수술을 시켜서 선시장에 내보낼 만큼 부모님이 성격이 개방적인 것도 아니었고 아들 역시도 옹졸하고 깐깐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조차 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차지가 되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결혼 생활로 10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상대는 아가씨인 듯하고 때때로 남편의 옷에 발랄한 향의 향수가 묻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젊고 명랑한 여자겠거니 싶고 남편은 어쩐 일인지 요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입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외모도 무척 열심히 가꾸고 팩도 자주 하고 미용실에 가서 앞머리 쪽에 세팅 파마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끔찍해하고 어이없어 하던 성형도 아마 곧 할 것만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남편, 저, 그리고 저의 상대남. 우리는 모두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행복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바람이건 오래된 바람이건 늘 생애 자극인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가정의 틀을 깨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남친이 가족 여행을 가야 해서 주말에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에 주중에 길게 시간을 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잘 보이려고 섹시한 속옷 세트를 새로 샀습니다. 빨랫대에 걸어서 말리면 남에게 혹여 저의 지금 일상을 눈치 주는 셈이 될까봐 그것만은 단독으로 세탁해서 창고방 베란다 구석에 슬그머니 말립니다. 그 방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도 잠궈 놓은 채로요. 하여간 바람을 피우면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니 매사에 처져 있을 겨를이 없거든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복수를 성공한 돌싱녀입니다. 이런 제 소개를 황당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10년 전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정말 나쁜 놈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결혼의 시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첫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뱃속에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남편 놈이 싹싹 빌길래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는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더군요. 출산 후에도 처녀대의 몸매와 피부를 유지했었고 외모도 엄청 이쁘진 않지만 싱글 때는 가끔 헌팅을 받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리게 되었고 집에서 1년 정도 놀았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녔기에 낮에는 남편 혼자 있다가 오후 되면 아이가 집에 옵니다. 어느 날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있는데 옷 다 벗고 거실에서 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놀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보니 제 침대에서 그놈들이 그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대한 힘을 모아서 소리를 질렀지만 정말 무덤덤하게 쳐다보더니 다시 이어서 그 사랑 노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눈인사하더니 남편 놈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었고 남편 놈도 씨 웃으며 거실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봤으면 같이 와서 즐기면 되지. 뭐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놈 진짜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당분간 아이랑 엄마 집 가서 지내겠다고 하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며 그냥 TV를 보더군요.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꼭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저런 놈이 내 자식의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그 내연녀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내연녀는 남편보다는 8살 저보다는 5살이나 어렸습니다. 젊고 이쁜데 왜 능력 없는 유부남을 만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보고 왜 아직도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들 연애를 방해하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행을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빌라로 들어갔고 남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와 다시 나와서 마트 갔다가 장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봐서는 남매 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남동생을 꼬셔서 똑같은 입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짰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남동생이 다니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주로 다니는 카페에서 자주 커피를 마셨으며 옷도 액세서리도 젊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 남동생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유부녀인데 이혼을 준비 중이며 남편이 바람을 자주 피는데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끔 가다 밤에 속상하다 힘들다며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동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고 친누나랑 둘이서 살고 있으며 누나이면서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친누나도 자기를 동생이면서도 아들처럼 챙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다며 오늘 시간이 되면 보자고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내 남편의 내연녀인 자기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된다며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남동생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내연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제 머리를 잡아당겼고 TV에서 보던 것처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남동생은 보자마자 친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의 바람 상대가 본인 친누나라는 것을 충격을 받았는지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는 저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뭐하는 추태냐고 화를 내었고 나도 내 남편처럼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늙은 남편보다 젊은 내 동생이 힘도 좋고 시간도 길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내연녀는 미쳐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동생은 들어왔고 본인은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으니 내 연녀인 친누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 연녀는 저를 가리키며 이 아줌마는 유부녀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물었고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남동생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장시간을 오고 간 후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내 연녀가 조용히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내 연녀가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고 그 후에는 남편과 헤어질 테니 자기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동생의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도와준다면 빨리 안정적으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연녀는 바람의 증거를 전부 전달해 주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피웠던 수많은 바람 증거들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내 연녀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연녀와 남편은 헤어졌습니다. 그때쯤 저도 내 연녀 남동생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처도 변경하고 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번 다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쉬는 날 날이 너무 좋아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박았는데 당연하게도 100대 0이 나왔고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였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게 제 과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입원해서 치료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안 좋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병원에 2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병원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밥 먹으려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웁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그때가 유일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찜질 치료 비슷한 것을 했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오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이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줬어요. 치료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맨사리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이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요즘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의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30분 이상 있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한 2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진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 마주 볼 일도 없었고 그녀의 손길에 제가 반응이 오더라도 엎드려 있어서 가릴 수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많이 쌓여졌어요. 손만 대도 민감해진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젤을 마르고 제 몸을 만진다고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똑바로 누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근육까지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치료만 하고 있었고 커튼 속에 그 방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젊은 남녀 둘이서 커튼 쳐진 좁은 공간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을 다 내놓고 있었는데 오직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있는 여자가 제 몸을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의식하며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흘렀고 1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라텍스 장갑에 낀 손으로 만져주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나도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순간 창피해서 혼났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다시 말없이 치료가 진행됐어요. 여전한 제 아래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던 그녀가 결국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이죠. 진짜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원래 아무한테나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진짜 예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반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고 퇴원하고 나가서도 보고 싶다고요. 이런 고백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손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와서 누워있는 제게 뭔가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짜릿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 아래로는 그녀가 계속 제 허리 쪽을 만져주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숨도 못 쉬게 덮쳐오는 그녀의 립스는 제정신을 멀리 달아나게 해버렸어요.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녀와 몰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원하는 날 그녀에게 찾아가서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와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약간 통통한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사랑도 빠르고, 고백도 빠르고 진도도 정말 빠르게 나갔어요. 제가 퇴원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만나서 술 마시고 입맞춤하고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잘 만나면서 사귀고 있고, 요즘도 가끔 제게 그런 방법으로 입맞춤을 해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게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덕분에 푹 쉬면서 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